팀 EJ 변화는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는 변화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영하든 거부하든 변화는 일어납니다. 변화는 지금까지의 익숙한 상황에 작별을 고하고 새롭고 낯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상황의 낯설음이나 익숙함이 아니라 그 중간에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어떤 작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에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언제나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그 사이의 복도는 매우 좁고 길다라고. 변화는 대개 지금까지의 문이 닫히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 문들의 이름은 끝, 완성, 이별, 졸업 혹은 죽음이라고 불리지요. 이 시기는 닫혀진 문을 보고 슬퍼하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가장 힘든 시기이지만 힘들다고 느낄 때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립니다. 변화에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변화를 껴안는 방법,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발견해야겠지요.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발견하셨는지요? 발견하셨다면 무엇인지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본격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 시작합니다. 지금의 일상을 잠시 쉬고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방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그 게시판의 댓글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운 호응을 보였던 게. 네. 퀴즈를 낸 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제 결말을 지어야죠? 네, 그 지난주에 화두처럼 나갔던 그 퀴즈에 대해서 방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댓글에 잠깐 힌트를 드리기도 했는데, 네. 그 원이라는 것은 이게 만든 제약 같은 거죠. 네. 그걸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 주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그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했는데 참 재밌는 대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건너뛴다, 공중부양, 뭐 땅속으로 파고든다, 살짝 지웠다가 나오고 다시 긋는다 등등 있는데, 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자기가 어떤 한계를 느끼거나 했을 때 그걸 돌파하는 자기의 방식이 거기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대답들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답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 퀴즈를 내면서 약속드렸던 게 두 분을 선정해가지고 선물 드리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두 분을 쭉 이렇게 선정하는데 우리가 그 정성을 보여준 분과 네. 아주 날카롭게 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신 두 분을 선정했죠. 네네. 예, 이 두 분은 저희 그 참나원 쪽으로 선물 받으실 수 있게 주소하고 이렇게 소감 같은 거 적어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군지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그 퀴즈가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정성스럽게 사진까지 올려서 얘기 나눠주신 고요님하고요. 그리고 게리님이란 분이시거든요. 별칭이. 그래서 고요님하고 게리님 저희 참나원에 주소를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안가에 오셔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네, 같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수령하실지. 그리고 네. 책이 두 가지잖아요. 마인드 네. 코칭하고 마음이 이끄는 삶의 조화. 네네.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것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죠. 그거는 선생님 랜덤으로 드리면 어때요? 혹시 근데 이분이 갖고 있으면 어떡해? 그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책을 갖고 계실까요? 그래서 친필 사인과 함께 뭐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게시판에 올라왔던 그 댓글 중에 참 뜨거웠던 댓글들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댓글들이요. 그래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요. 설명도 하지 않고요. 핑계도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근과 채찍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싸웠다는 거 그런 말씀드리고요. 싸우게 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트로에서 얘기하신 이 내용, 네.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들이는 나름의 방법. 이것도 이번에 또 이제 많이 올려주시면 네. 괜찮은 글이 있으면은 또 저희가 몇 분 선정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말이나 그 언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그 항상 스스로에게는 좀 모자람이나 부족함 같은 게 남는데요. 다른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표현됨으로 인해서 정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는 변화가 일어날 때 받아들이는 방법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 함께 나눠주시면 또 이렇게 해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 그러면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아까 인트로에서 끝이라든가 완성, 이별, 졸업, 죽음 이런 것 등등 있죠. 네. 이럴 때 뭐 슬픔으로 맞이하든가 또는 후련함으로 맞이하든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댓글의 뜨거운 반응을 보면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책을 읽는데 이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얘가 저를 막 안내했어요. 눈이 번쩍 뜨이셨군요. 네. 네, 저희 참나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chamna-one@daum.net으로 상담받고 싶은 내용과 별칭 함께 보내주시고요. 방문 상담인지 아니면 이메일 상담인지를 구분해서 A4 용지 한 매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문 상담에 초대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송 안내할 게 있네요. 저희 공개 방송 있죠? 공개 방송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네. 21일 날. 네, 일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하고요. 주제는 2014 버리고 떠나기. 네. 깔끔하게 싹 버리고 가볍게 홀가분하게 2015년을 맞이하자. 저는 살 좀 버리고 가고 싶은데 안 될까나? 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공지했었나요? 집단 상담 3인 3색이죠. 이게 오늘은. 2달에 한 번꼴로 우리가 네. 이렇게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죠. 네. 지난번에 4인 4색으로 했는데 네. 조금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이제부터 이제 3인 3색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세 분 기존에 방송에 참가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아주 귀하게 초대했고요.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한 분씩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서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네, 그 몇 회에 나오셨던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했던 누굽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칭 얘기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이 순으로 할까요? 네. 그러면 혹시 네, 우사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 파티 때 그 공개 방송에 참여했다가 저는 그냥 객석에 있으려고 맘먹고 왔었다가 이제 직접 하게 됐던 별칭 오사이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할까요? 네, 오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월 달에 아버지에 대한 애증 때문에 심한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짜잔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달 반 전에 좀 아버지랑 아버지가 지금 이제 폐암이신데 그것 때문에 좀 아버지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받았던 오미자입니다. 지금 제가 감기 심하게 걸려가지고 코가 꽉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목소리는 괜찮은데요? 발음하시긴 좀 불편하신가요? 예, 좀 불편하긴 한데 예, 목소리 좀 이상해서. 예. 여기 오사님하고 오미자님은 우리 방송할 때 어차피 음성 변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음성 변조 안 해도 되신다고 네. 하시는데. 저는 오미자님은 하실 거예요? 네. 목소리 이렇게 됐는데도? 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세 분을 모셨는데,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다 들으셨던 분들도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소개하신 주신 거하고 역순으로 이번엔 거꾸로 이제 그때 와서 어떤 상담을 어떻게 했고 뭐가 기억에 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그런 얘기를 좀 충분히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빠가 이제 폐암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버지랑 오래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좀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아버지만 보면 좀 눈치 보고 이런 게 있어서 아버지한테 제 나름대로 좀 뭐 불만이나 이런 게 솔직히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앞에만 쓰면 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었는데 아빠랑 대화도 잘 안 되고 제가 아빠 앞에 서면은 좀 되게 저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좀 애기같이 변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그러기가 싫은데 좀 저도 모르게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죠. 목소리도 그렇고 그냥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그러거든요. 나는 이중이라고 엄마한테도 그러는데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 상담을 받고 나서 목소리도 되게 많이 나아지고 아빠한테 좀 아빠가 기분 상하시는 말은 아닌데 그냥 아빠한테 제가 싫은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상담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그 금지령이라는 걸 계속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금지령이 뭘까 계속 생각하면서 만약에 딱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참으면은 이게 금지령인가 이러고 한번 그냥 질러보자 이런 식으로 내 잠재의식에서 못하게 끌어당기는 게 금지령이죠. 네. 그거를 인식하고 네. 해보셨다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떻던가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아빠가 뭐 저한테 뭐 싫은 소리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빠도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역시 내 문제였구나 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그때 또 선생님께서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면은 그 반응을 아버지한테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정말 용기 내서 했을 때 아버지가 화내면 그냥 그건 아버지 반응이지 내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빠가 살짝 섭섭해 하시는 것 같은데 화도 많이 안 내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시원하셨을걸요? 네 시원하고 지금은 되게 많이 좀 편해졌어요. 아빠랑 지금도 사실 많이 불편하고 눈치 여전히 보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래도 덜 부담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만족도는 얼마나 돼요? 만족도는 한 90% 정도입니다. 오늘 10% 채울 수 있을까? 네. 예. 그 9월에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어머니한테 못된 일을 많이 하셨던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내적 갈등을 일으켜서 찾아왔었죠. 실제로 아버지가 많이 문제를 일으키셨죠. 네, 맞아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었었고. 네, 진행형이었어요. 예. 그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벌어졌던 상황들 다시 되짚어보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보이더라고요. 그게 미움으로 끌려가는 것, 애정으로 끌려가는 것, 그 둘 다, 네, 둘 다를 멈출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 그리고 가족 어머니한테 했던 행동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짜장님 자신이? 네. 그 먼저 처음에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엄청나게 일렁거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치 작은 조각배가 돼서 그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 표류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제 자신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불쌍하다는 생각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그 바다가 잔잔해졌고요. 그 잔잔해진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들이 떠오르고 그 모습들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했던 행동들이 비록 옳거나 바른 방법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때 아버지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연습을 계속 할 때마다 아버지 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상황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네. 그래서 제 마음이 그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항상 평온해지고 또 변화가 계속해서 생기고 자극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의해서 제가 흥분하거나 다운되거나 그 폭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운됐을 때 혹은 흥분됐을 때도 그냥 그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 자체를 즐기고 느끼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야말로 존중이네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걸 마음 공부 용어로는 정력이라 그래요. 네. 뭐 정력 세다 이게 아니라 안정한다는 거 있죠. 네.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 네. 그러니까 선정을 닦아가지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네. 평상심을 유지하는. 네. 그 정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앉아돼 있고 막 그런 수행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짜자님은 상당한 경제 오른 것 같은데. 더 감사한 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도요. 갑자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그건 마음의 밑바닥까지 본성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그건 드디어. 네. 얼굴이 많이 폈어요. 네, 맞아요.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항상 약간 아주 약간 들뜬 마음. 기분 좋게. 네, 맞아요. 그렇게 항상 지내고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순간에 공중부양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공중부양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저한테 지금 주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가족들 아버지에 대한 상황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지거나 최소한 장기화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괜찮아요. 거뜬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네. 좀 이따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제 기다리는 우사님도 있으니까. 저는 그때 싱글 파티에 와서 말씀드렸던 저의 문제는 3년 전에 사건에 대해서였는데, 그러니까 제 절친이었고 애인이었던 남자 친구와 애인을 동시에 잃어버린. 네, 친구랑 제 절친이었던 초등학교 때 연애하던 여자 둘이 서로 좋아하게 돼서 뭐 결혼까지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친구들 포함해서 그때 같이 어울렸던 동네 친구들까지 다 이제 버리고 생활하고 이제 있는데, 저의 문제는 그때 이제 이렇게 거리에서 그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이제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형체만 비슷해도 이제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팔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 그게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1년, 2년, 지금 3년째 그러고 있어서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예, 선생님, 방송기님께서 직면해 주셨고요. 그게,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던 마음은 그 상대방을 갖고 싶어 했던? 그러니까 소유욕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하도록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윤정쌤께서 고백을 해보라고 나의 지금 이 상태를 내가 이렇게 떨리고 막 이런 상태를 상대방한테 불편한 증상. 네, 그거를 고백을 해보면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그거를 내치지 않고 상대편도 그거를 받아주고 힘내라고 해준다. 그러니까 고백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메일을 썼었거든요, 남자한테. 일단 저는 여자보단 남자가 좀 더 편했기 때문에 이제 메일을 써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런 상태다. 너네들 다 입고 살려고 했는데 자꾸 몸이 이런 상태여서 그걸 너무 해결하고 싶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남자애보다는 여자애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었는데 답장을 온 게 남자애가 나도 그렇다. 나도 거리에서 너랑 비슷한 모습만 보여도 몸이 경직되고 돌아서 딴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미안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답장에 너무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힘든 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그거 좀 알게 되면서 그래서 몇 번의 얘기를 하고 만났어요. 남자를 만났어요. 만나러 가기 전에 윤정쌤께 이제 상담했었어요. 만나러 가기 전에 쌤은 같이 막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 얘기하면서 조언 듣고 해서 만나서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혹시라도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면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자. 그렇게 마음을 짓고 나서 정말로 거짓말처럼 좀 길거리를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네. 드디어 그게 해결됐어요? 네, 거리를 좀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그 남자랑 그 비슷한 사람이 나왔을 때 예전에는 그냥 바로 채널을 돌려버렸었는데 지금은 그냥 흐뭇하게 아무튼 그냥 웃으면서 보게 되고 길거리 다닐 때는 여자들 약간 그러니까 저 또래 여자들이니까 아무튼 젊은 볼 때 그냥 불편함 없이 예, 그냥 보게 되고 그렇게 돼서 편해요. 정말 편해요. 예.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안면 그 근육이 네. 경련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인식하세요? 네, 좀 춥기도 하고 긴장하시는. 네, 긴장되고 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 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일단 그 미움이라고 하는 거 네. 미움으로 만들어놨던 그것이 한꺼풀 벗겨졌잖아요. 네. 그게 덜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이제 긴장하는 거 어떤 경계심이나 그 긴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왜 자기를 편안하게 두지 못하는 거 네. 그런 것을 이제 직면하시는 것 같거든요. 또 네. 그 새로운 국면인 것 같아요. 새로. 여기 오늘 오시면서는 어떤 네.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것도 한 번 또 말씀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여기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어떤 마음이신지. 저는 일단은 좋아져서 상태가 정말 확실하게 저는 좋아졌다고 느껴서 이제 일단은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되게 감사드리고 싶었고 기쁜 마음으로 왔고 근데 또 혹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근데 그때가 그 친구 사이에 그런 관계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원가족들은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또 얘기하다 원가족 얘기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지? 약간 이런 걱정 조금 살짝 하면서 그러면서 왔어요. 뭔가 이렇게 숨기고 싶은 비밀이 많은가 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자꾸 떨고 그러지? 그렇진 않은 거 그렇지 않아요? 숨기고 싶은 비밀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건 아닌데. 원가족 얘기하기가 좀 겁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어차피 저희가 얘기를 들을 때 네. 이제 내담자분들 얘기를 들을 때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있죠.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그 내담자가 그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사람이지 실제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저희는 알고 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바로 그 어떤 기관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주로 아주머니들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괴물들이더라고요.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누이, 시월드. 뭐, 이 시월드는 다들 뭐 이렇게 도깨비 같아.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어쩌다가 이제 그쪽 시집 식구들이나 남편이나 이걸 보게 되잖아요. 봐서 이제 인사를 나눠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들었던 사람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면은 왜 흔들리는 물에 어떤 풍경이 제대로 안 비치고 찌그러서 비치잖아요. 네.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흥분하고 막 그냥 마음이 막 출렁출렁이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보이는, 그때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눈에 비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성립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 원가족의 또는 친구 누굴 얘기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실제 그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 이건 이 사람이 경험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원리가 일단 내가 보는 것들, 내 주관을 일단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처 못 보던, 내가 화가 나서 그랬든, 겁이 나서 그랬든, 불안해서 그랬든, 그렇게 봤던 모습들이 이제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결책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원가족 얘기가 뭐 어떻다 하는 얘기도 좀 겁내지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한번 자기 마음에 충실하면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될지 몰라요. 네. 제가 또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다음에 짜자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기 올 때요. 네. 그 선생님들 뵙고 싶었고요. 나도 그 말 듣고 싶었어. 좋은데? 같이 오시는 분들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궁금했어요. 네, 어떤 분이 오실지. 물어보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저는 물어봤어요. 그죠? 네. 네. 유일하게 물어보셨어요. 오사님만 물어보셨어요. 궁금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시차가 좀 있는 곳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일을 하거든요. 네네. 외국. 네, 아프리카 쪽에. 그래서 7시간 시차가 나가지고 저녁에 할 일이 많이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업무 처리를 막 하다가 정신없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사님하고 비슷하게 숨기고 싶은 게 맞나 봐요. 그래서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머릿속에 말할 것들을 정리해놓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 상담 받을 때도 그렇고 지금 올 때도 생각하지 말고 얘기해보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이렇게 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마음을 비워두고 한번 해보자. 그냥 굉장히 바람직한 소리죠. 짜자님 요즘에 혹시 새로 태어나서 다시 사는 것 같은 기분 아니세요? 제가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때 처음에 신의 그 신의 인격이 저한테 와 닿았을 때 그때 받은 충격이 있어요. 그것보다 조금 못하지만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엄청난 표현인데요. 처음에 신을 만났을 때 그분을 느꼈던 그 느낌이라. 네. 거의 버금가는? 네. 좀 못한. 그러니까 버금가는. 필적하느냐 아니라 버금가는. 네. 그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저도 알아요. 저는 느껴요. 참 자랑이죠. 깨알같이.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는 뭐 어떻게 뚜렷한 무슨 어떤 생각 같은 건 없으시고요. 네. 선생님들 믿으니까요. 저번에도 그랬었고. 네. 네. 저는 사실 문자 받았을 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좀 아빠 아프고 이런 거를 뭐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도 좀 한계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되게 많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정작 같이 가족끼리 같은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있어도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예민해져 있어서 좀 싸움 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지난번에 와서 되게 마음도 속 시원했고 그냥 이런 얘기를 좀 하기가 좀 많이 힘든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오셨겠네? 막 기대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좋은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딱 문자 받자마자 되게 설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는 어떠세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고 뭐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얘기를 시작한 지 좀 됐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마음이신지. 지금도 설레고 좋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자기 혼자 주인공이 돼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공이 세 분이란 말이에요. 네. 세 분의 얘기를 우리가 다 듣고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네. 괜찮아요. 이게 장점이 있어요. 내가 좀 쉴 수도 있거든.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저희는 이 방송을 하면서 철저하게 가이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가하시는 분들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얘기하는 자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시다가 상대방에게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거나 있으면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밝히면서 질문하는 서로에게 그런 시간도 함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듣고 이제 그렇죠. 이 자리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다고 일단 세 분 다 생각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네, 우선 서로 소통하는. 그래서 오늘 내가 네. 이 얘기는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금부터 이제 뭐 누구 얘기하세요 이런 거 안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할 테니까 얘기하고 싶은 분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어도 되고요. 저는 오미자님 그 편 에피소드 들었을 때 네. 좀 제가 저한테 많이 좀 와닿았던 게 피터팬 증후군 말씀하셨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성숙하길 두려워하는 거죠. 거부하는. 네, 또 아버지와의 이런 거 통해가지고 아빠한테 계속 그런 거에서 저도 많이 그런 얘기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공감 좀 했었어요. 나중에 재구성 시간에 그런 얘기 해주셨을 때도 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 얘기 들으면서 말씀 꺼내신 김에 네. 자신의 얘기를 좀 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크고 싶어하지 않았는지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12살 때 아버지 이제 갑자기 병원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폐암이셨어요. 예. 폐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12살 전 저 기억이 거의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좀 알았냐면 안 크고 싶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그러니까 20대 후반 되고 30 막 돼갈 때 보통 여자가 20대 30대에 넘어가면은 이제 거의 막 늙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굉장히 어른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애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 나이에 또 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제가 의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20대 후반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그걸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좋고요. 편하고 연세 드신 분들? 네, 40대, 50대 남자분들 그러면서 여자들이랑은 친해지지가 않고 남자 쪽하고만 애취급을 받았다는 건 귀여움을 받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연약하고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싶은 네, 한 번은 새로 부임하신 사장님이셨는데 이제 되게 인자하시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했어서 몇 번 이렇게 얘기하고 뭐 술자리 한두 번 있었고 했는데 어느 날은 퇴근 후에 술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저를 데리러 가시면서 겨울이었었거든요. 제 손을 잡고 본인의 주머니에 같이 넣으시더라고요. 회사의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래도 근데 제 손을 잡아가지고 본인의 주머니에 같이 손을 이렇게 안는데 그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뭐 그런 경험 제가 없었던 거니까요. 그동안 12살 때 이후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이상하기도 했어요. 나는 30살, 29, 30살에 다 큰 여자인데 이게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었구나. 네. 그게 이상하면서 아버지의 정을 그리워하는 소녀와 네. 다 큰 처녀. 네. 그러면서 그게 충족이 안 돼서 자꾸 일어나 그런 생각하면서 자꾸 그 어린 시절에 계속 머물러 있나. 그래서 전에 윤정쌤하고 상담할 때 선생님께서 아버지가 공주를 켰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었어요. 저보고. 그래가지고는 딱 공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약간 좀 잘해줬긴 한데 그래서 피터팬 컴플렉 얘기 들었을 때 오미자님 편에서 그런 얘기 많이 생각나서 빨리 뭐랄까 벗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알고 오미자님 20대이신 거예요? 네. 그때 너무 늦게 한 것 같아요. 20대는 늦게 알고 지금도 잘 이렇게 그게 튀어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어른 남자 제가 표현도 어른 남자라고 쓰잖아요. 어른 남자랑 같이 있으면 정말 막 천진난만 해주고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네 그런 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딸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게 튀어나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제가 생각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성을 만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성을 만나서 이성한테 그런 걸 바라면 안 돼. 보통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부모를 바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모습, 그걸 조금씩 바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자꾸 아직도 안 커서 성숙하지 않아서. 이성을 만날 때 동등한 관계가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리광을 부리거나. 그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원하고 이런 마음. 의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건강한 의존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약간 살짝 이렇게.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관계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난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렇게 의존이나 이런 마음이 안 가면은 그냥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꽤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러면 신체 나이는 꽤 많지만 마음 나이는 몇 살인 것 같아요? 나이요? 모르겠어요. 20대.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멋쩍은 듯이 자꾸 웃고. 네, 맞아요. 그러거든요. 네. 이거는 사춘기 여자애들이 얘기할 때, 지들끼리 막 얘기할 때 막 웃고 그러는 거. 요즘 사춘기 여자애들은 심통 부리는데? 심통 부려요? 네. 그럼 이제 착한 사춘기 애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남자 앞에 있으면 또 이렇게 막 있으면 특히나 나보다 저희 많은 연장자들과 같이 있으면 제가 지금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네, 막 웃고, 막, 아이, 막 이렇게, 약간 무슨 마음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그런 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네. 그 사장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을 때, 네. 그게 좋기도 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30이니까. 30의 여자니까. 나이를 의식하면서 불편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감정 자체는 좋았는데, 내가 지금 30이나 됐는데, 네. 지금 이게 편해? 그러면서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불편했던 건지, 아니면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 자체에 불편함이 있었던 건지. 먼저 드는 거는 그냥 좋았었다는 거고요. 좋아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상하다 하면서 불편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좀 한마디 하는 것보다 그게 저는 아빠한테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의존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화되진 않는다는 거죠. 심리학 용어는 전이라고 하는데 한 대상한테 느끼는 걸 다른 대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그 전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전이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네. 뚜렷한 아빠한테만 그렇고 아빠한테만 어린 양을 하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질 않아서 제가 정말 저도 스스로 너무 이상하다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이상하다. 아니요, 생각해? 제가 아빠한테 그러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안 그런데 아빠 앞에서만 가면은 막 애기같이 울고 이러니까 그게 저도 들으면서 피터팬 콤플렉스 그게 맞다고는 생각은 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남자친구 있었을 때도 동갑이랑 사귀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네. 아빠가 계시니까. 오미자님은 강력한 대상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런데 오사님은 12살 때 그 아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가졌던 그 강한 결핍감, 그것이 자꾸 이제 다른 대상으로 가서 붙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불건강한 걸 보면은, 건강성으로 보면은 오사님이 훨씬 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오미자님은 그런 대상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게 되니까 다른 관계에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안 가는 거지. 그 오미자님이 이제 그때 얘기했던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한 그것도 네. 모든 부모님들은 아흔이 된 부모도 60살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뭐 길을 조심해서 건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한테는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어린 자식인 거예요. 그리고 오미자님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이고 아무리 그 나이가 들었고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어리광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런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거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이제 그게 이제 좀 확대가 됐을 때 그럴 때 나오는 이제 표현인 것이고요.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좀 더 그 깊이 가고 넓게 퍼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 오미자님이 그 순간에 하는 아버님의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꼭 그 문제시 이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던 건 아닌 거예요. 네. 네. 그 오미자님이 문제라고 생각했었고, 네.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다루지 않았죠. 단지 그냥 표현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미자님이 굉장히 서툴고 그 방법을 아직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됐었던 거지. 왜 예를 들어 성추행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같은 행위가 어떨 경우에 그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성립이 되죠? 상대편이 싫은데 했을 때. 그렇죠. 그 네. 당사자가 싫은데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여러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가지는 어떤 마음이 어떤 건 편하게 여겨지고 어떤 건 불편하게 갈등이 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갈등이 되고 이러는 것이 일단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갈등이 안 되더라도 자기는 그게 편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진다든가 계속 괴로운 상황에 놓인다든가 이렇다면 본인의 느낌이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객관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이 문제라고 느끼는 문제와 문제라고 전혀 느끼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중학생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경계 없이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냥 좋으면 이렇게 표현을 조심성 해. 없이. 네.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 이게 앉아 있으면 그 무릎에 그냥 앉는 거야. 아이가. 근데 여자아이는 그게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는 다른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사회적인 눈이 네. 쟤 왜 저래? 네. 이상해? 이제 이렇게 이제 요즘 말로 끼부려. 이렇게 되니까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요즘에 시체는 말로 공기의 흐름을 못 읽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 순간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하는 이런 공기의 흐름이나 감각을 읽어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하기 좋은 세상에. 그래서 이 심리학적으로는요, 이게 정상이냐 이상이냐 이거를 규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어느 한 가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정상이고 소수의 사람이 그러는 건 비정상이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수의 천재들은 비정상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말인데 전문가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동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우선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면 그건 일단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그렇지 못한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한 문제에 닥치게 될 때 그러니까 그런 예로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술 마시면 편안해진다. 그러는 경우 있죠. 그거는 술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이 사람은 술을 안 마시면 괴로워. 이건 중독이라 그러죠. 네. 이건 술 마시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본인은 문제라고 안 느끼지만.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오미자님이 얘기했던 나는 아빠한테 이렇고 아빠한테 내가 이렇게 너무 어리게 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문제 아니냐 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에서 이제 뭐 피터팬 컴플렉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피터팬 컴플렉스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건 너무 이제 과하게 적용하는 것 같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 안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피터팬 컴플렉스는 아니다. 근데 아빠한테 왜 그럴까?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아빠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 아빠의 사랑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현실적으로 그걸 만족해 가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익숙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게 이미 내 몸이 커버리고 마음이 커버리고 한 상태에서 보니까 어릴 때 익숙하게 하던 그것이 영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또 그것도 이제 내가 한참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생겼던 버릇이었잖아요. 네. 그죠? 그것이 이제 지금 아빠가 이런 상태고 해가지고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튀어나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이 이제 변해가지고 아빠한테 그렇게 조심 안 하고 내 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편해졌죠. 네. 그런데도 아직 그런 성향이 계속 남아있나요?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조금씩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조금씩 남아있는 그거는 딸이 아빠한테 느끼는 자연스러운 애정 아닌가요? 요즘 어떤 아버지들은 딸이 애교가 없다고 막 불만 갖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애교. 그게 아예 없어버리면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가. 설마 아예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아예 생각을 해도 극단적으로 해요.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엄마나 친구한테 하듯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엄마나 친구 같아서는 안 되죠, 또. 아빠로서 뭔가, 내 관계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야 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버지가 지금 폐암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완치될 가능성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유한의 시간이신 거죠? 네. 마음 준비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하실 때 우리 상담할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릴 때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아버지한테 지금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기 아닌가? 어렸을 때를. 네. 일부러라도. 그런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좋은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는 아버지하고 가장 좋았던 시절을 아버지하고 함께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생각을 좀 해본다면 굳이 내가 이게 문제고 이걸 고쳐야 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오미자님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투정 부리듯이 말하는 이제 그런 게 집 밖을 벗어나서 이제 또 다른 성인 어른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데서는 이제 그러지 않고 아버지한테만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기를 그냥 가장 충분히 좀 누려보고 있어 보는 것도 저도 그래서 아빠랑 이렇게 하다가 네. 제가 지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왠지 내가 이때 안 지면 아빠가 되게 섭섭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빠로서 권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기분은 어때요? 그때는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저는 역으로 아빠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없으니까 내 진심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더 강박적으로 아빠한테 더 솔직하게 내가 싫은 거 그냥 딱딱 엄마한테 하듯이 딱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방향으로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빠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내 진심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게 이거는 문제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나한테 가장 익숙했던 가장 좋았던 시절에 내가 아빠하고 나누던 방법이니까 그 방법으로 가긴 하되 그 안에 나의 예전과는 그 다른 내 진심이나 진실을 섞어서 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굳이 어떤 형식을 바꾸거나 틀을 바꾸고 형식이나 틀을 바꿨다고 해서 그 진실이 바뀐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네. 오미자님, 아빠는 뭘 좋아하세요? 오미자님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빠는 그냥 말 걸면은 다 좋아하세요. 그것이 뭐 어떤 형태든. 네. 그리고 진심이 오갈 때 진짜 좋으실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아빠가 뭘 원하시는지, 아빠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아빠랑 관계를 가지시면서 그러면서 그거 순간순간 느끼나요? 오미자님이? 네. 솔직히 아빠랑 대화할 때 저는 좀 겉도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뭐 TV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면은 아빠는 되게 비판적인데 저는 뭐 그 사람이 뭐 좋다 이러면 뭐 예를 들어 아빠가 그 종편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럼 종편에 정치인들 많이 나오는데 아빠는 그 몹쓸병에 들어서 왜 그 몹쓸 방송 보신대? 보지 마시길. 그래서 명박이를 잡아야 돼. 그래서 보면은 막 욕을 해요. 근데 저는 저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네, 민주당 쪽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엄청 욕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만약 엄마 같았으면 엄마도 사실 좀 보수적이셔가지고
엄마 있으면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뭔가 너무 내 스스로 가식 불편하시잖아 그러면. 오미자님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야. 네.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가치관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아빠한테 막 아빠 입장에 서서 완전히 드린다는 게 그 얘기예요? 예, 막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맞아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영혼 없는 긍정. 예, 영혼 없이 얘기하고 아니 말을 살짝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처럼 근데 얘기하면은 아빠는 계속 고집이 더 세시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같은 거 그래서 좀 겉돈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아빠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렇다고 아빠한테 막 맞춰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 참 그 어느 집안이든 그 정치 얘기하면요 평화로운 집안이 없어요. 네. 제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정치 얘기야.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근데 또 무시하면 아빠 특징이 계속 물어봐요. 이게 맞는 것 같지 않니? 막 이러고.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난 뭐 누구 욕하는 거 싫어요. 그렇게 아빠가 보면서 욕하고 이렇게 할 때 아빠 그 건강이 걱정돼요. 물어보세요. 그럴 때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제 진심을 듣고 싶으세요? 아빠 원하시는 걸 듣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장난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까지 친하진 않아가지고. 그건 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려워서. 우미자님이 아직 강하지 않은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물지 않은 거야. 네. 근데 왜 어려운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시니. 답정너예요? 네. 그러니까, 동의하라고. 네, 맞아요. 이 종편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또 그래요. 안 바뀌어. 근데 혹시 그런 건 없으세요? 저는 그런 거 있으면은 좀 기분 나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당신의 생명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세요? 짐작은 하시겠죠. 별로 안 남았다는 거를 이제 다 보이니까. 네. 그런데 나는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이 유한하다고 남은 시간을 오미자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피력하지 않고 그냥 맞춰주거나 져주거나 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를 별로 어떠세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저가 그게 제일 급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얘기 진심을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깝깝하고 근데 맨 처음엔 되게 깝깝하고 조급했었는데 그때 그래도 많이 갔다 와서 아빠한테 조금씩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아닌 건 해서. 아닌 거고 네. 내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확실한 자기 생각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아버지도 내 딸이 커가는구나 안심하실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네, 그래서 언제 한번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아빠 반응이 되게 섭섭해하시거나 나를 무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아빠가 되게 의외로 좀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셨는데 그런 기운을 좀 받았어요. 좀 저한테 격이 없이 말하려고 하시고 되게 아빠 쪽에서도 저를 되게 좀 어려워한 게 있었거든요. 네.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논쟁이 왜 시작되는지 그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 본질에 충실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경험인데 제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한테 처음으로 어른으로 인정받았던 게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결혼도 하고 대학원 다니고 있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근데 맨날 아버님이 이제 뭐 이제 시위가 있거나 막 그렇게 하면은 저런들 잡아다 전방에서 총알바지 시켜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나는 이제 피가 끓지. 민주화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는 기특한 학생들을 뭐 집에서 그 애써가지고 학교 보내놓으면 뭐야 저렇게 대문하고 다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저는 운동을 안 했지만 아버님 항상 그걸 걱정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도 늘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말씀을 이제 잘 드리면 그러면 그때는 뭐 납득하시는 듯 했다가도 또 지나면 다시 원위치. 한번 바뀐 생각이, 한번 탁 박혀버린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신사협정을 맺은 게 정치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자꾸 어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도 이제 늦게 들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버님이 또 그러셔가지고 밥알이 곤드시잖아. 그래가지고 다 먹고 그만두질 않고 아버님 잠깐 면담 좀 하시죠 해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둘이서 1대1 대면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저한테 걱정되는 걸 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 이제 막 말씀을 하시는데 한 40분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한 서너 번 되풀이돼. 같은 걱정이야. 뻔한 걱정이야. 근데 이전 같으면 내가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제 막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아버님이 아무래도 나한테 말발이 딸리니까. 나는 그래도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고, 우리 아버님은 국졸인데 뭐. 상대가 돼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살아오신 경험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박혀 있는 거니까 그건 안 바뀌잖아. 그래서 얘기를 이제 쭉 듣다가 그날은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다 듣고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하셨대. 그래가지고 아버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버님은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그 걱정하시는 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님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시는지 그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생각이 저한테 제일 중요했어요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뭐 김일성이가 내려와가지고 뭐 빨갱이 세상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건 어떻게 변할 수는 있는데 아무리 세상이 뭐 천지개벽하고 바뀌어도 아버님하고 저하고는 부자지간이라는 거. 그래서 저한테 소중하신 아버님이라는 거.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않았던 그 소중한 자식이라는 거.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고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딴 얘기 안 하고 논쟁 안 하고 우리 관계의 본질이 혈연으로 맺어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관계 아닙니까?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때 흠칫하셨어. 네. 그 일 있고 난 다음부터는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심으로 우리 아들이 정말 컸구나, 이제 어른이구나,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 그렇게 풀었어요. 멋있죠? 네. 해보고 싶죠? 내가 연구해야 돼. 네. 제가 그때 얘기할 때가 이제 마음 공부를 막 하고 한 1년 좀 지났을 때였거든요. 혼신의 힘을 다한 거야, 그 순간. 진심을 고백한 거지. 그리고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포인트를 그냥 거기다 맞춘 거야. 확실히 똘똘하신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잘했던 거,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잘했던.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는 항상 좀 대립각을 세우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도 엄마하고 네.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결혼한 여자 입장에서 또 이제 친정 엄마랑 이렇게 싸우는데 저는 정말 창피하게도 이거를 깨달은 게 남편이 깨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엄마랑 이렇게 그냥 옥신각신 하는 그야말로 이제 이런 게 내가 이러는데 우리 남편 옆에 있다가 어느 날 너 엄마한테 왜 그러니? 이러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엄마한테 왜 그러니? 윤정아 엄마한테 왜 그러니? 그 말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화끈하고. 네. 네.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엄마가 나보다 훨씬 무식하고 그리고 내가 엄마보다 훨씬 많이 알지만 그렇게 흰 걸 검다고 알고 살아오신 분인데 그걸 다시 뒤집은들 뭐가 달라지겠니? 윤정아 엄마한테 왜 그러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쪽팔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깨치면
난 내가 생각해 훌륭한 사람이야. 이걸 보통 자뻑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짜자님도 하셨어요. 아버지니까. 그 감동적이었어. 네. 그래서 짜자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잘 듣고 있었어요. 오미자님이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의존하고 어린아이처럼 얘기하는 게 이게 배치되거나 상충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딸이 있으면 이 딸이 나를 의지하고 아이처럼 행동하고 내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고 자기한테만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보호해주고 더 아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딸이 또 굉장히 기특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은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겠어요? 네. 그걸 기대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그 두 가지 다 좋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맞아요. 다 보고 싶은 거예요. 딸이니까 내 새끼니까 나한테 의존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잘 살아갈 떳떳하게 의연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 이런 모습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중이 가지고 부족해요. 삼중이, 사중이. 이중이 훌륭하지. 다중이. 어때요? 제가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듣고 나니까 되게 좀 위안이 좀 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너무 흑과 백,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아빠한테 좀 애교 섞이게 말해도 되겠다. 그게 네. 너무 싫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아빠한테 싫은 거 있으면은 얘기도 하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치인을 보고 막 욕을 할 때 그 말이 다 틀리나요? 다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저도 솔직히 정치를 잘 몰라서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저는 무상복지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저것 때문에 세금이 나가고 있다. 그럼 저는 세금은 사자방으로 나갔지. 맞아. 이렇게 하면 싸워요. 이렇게 절대 못하고 나는 그럴 거야. 그런 사람 만나면. 당신이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당신 자식들이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지. 좋은 세상 좀 만들어주고 가셔. 이럴 거야. 그러니까 저도 생각은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서 많이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뜯어내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받아내야죠. 네. 근데 아빠는 그런 거 막 다 뭐 민주당 뭐 막 다 욕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아빠의 입장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선전하는 그 입장 그대로인 거죠. 네. 아이고 참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세뇌라 그러잖아. 세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맞아 할 때 거짓말이라서 마음이 불편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맞아 이런 거보다 그냥 회피하듯이 막 이렇게 영혼 없는 근덕. 네, 막 이런 아빠가 이렇게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는 대답할 때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네. 말을 했다가는 아빠하고 이거 부딪힐 게 뻔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직면하면 네. 되잖아 아버지한테. 아빠 무슨 말이 듣고 싶어요? 어떤 대답 원하시냐고. 그게 딱 그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냥 이러고 채널을 제가 은근슬쩍 돌리거나 그러니까 이게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같은 주제라도 이렇게 거스를 때와 따를 때 이 조절을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굉장히 지금 막 얘기가 이제 열띠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네. 네. 네.
cantado de um fado que eu inventei a falar. Não posso dar-me, mas ponho a alma a cantar e as almas sabem escutar-me. Chorai, chorai, poetas do meu país, troncos da mesma raiz da vida que nos juntou. E se vocês não estivessem a meu lado, então não havia fado, nem fadistas como eu sou. Esta voz tão dolorida é culpa de todos vós, poetas da minha vida. É loucura, ouço dizer, mas bendita esta loucura de cantar e de sofrer. Chorai, chorai, poetas do meu país, troncos da mesma raiz da vida que nos juntou. E se vocês não estivessem a meu lado, então não havia fado, nem fadistas como eu sou. E se